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가 특별행정법 관계 31페이지 좀 그 교재 봐보세요. 참고해서 같이 내용을 좀 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해설 부분은 여러분들 그 틀린 지문 한 번씩 여러분들 그 지문을 먼저 익히시고요. 해설은 그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부분만 그 이해도 좀 자주 틀리는 부분 그쪽 부분 이렇게 해설을 참고하시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문을 좀 익혀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20분 내에 푸셔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 20분에 풀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 행정법은 몇 분에 풀어야 하는가? 늦어도요, 15분까지 푸셔야 돼요. 보통 합격생들이 10분 내지 11분 내에 돌파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합격권에 온 친구들은 왜 그러면 10분 내지 11분 사이에 풀 수 있는가? 그건 연습이에요. 문제 푸는 거, 일단 그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되, 기출문제 위주로 푸셔야 합니다. 새로운 뭐 경향 이런 거 거의 그 맞지 않아요. 그 출제 위원만 들어가서 3, 4년마다 들어가시는데요. 그 출제 위원만이 들어가서 내는 그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문제 출제 유형하고 지문만 익혀 두시고 정답만 정확히 넣으시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늘 다시 제가 강조지만 40점에서 70점 구간 문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좀 난이도 높여서 70점에서 90점 구간 문제는 사례 문제라든지 박스 문제, 이렇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예외적으로 나오는 거, 그럼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너무 그거 갖다가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본적인 사항, 내가 눈 떠 있는 시간, 내 봤던 거, 공부했던 거, 나오면 다 맞추겠다 하면 마음 편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효율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이제 운용하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보통 이제 공무원에서 어학만, 영어만 점수 잘 나오면 이렇게 그냥 1년 사이에 합격할 수 있지만 대법원 영어에서 떨어뜨리는 시험이기 때문에 영어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또 국어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하셔야 하는데, 영어에서 보통 70점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90점 목표면 안 되시겠죠. 몇 배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점수가 그렇게 나오진 않고, 전체 평균에서 85점 이상 나오셔야 합격하시니까, 행정법은 전부 다 학교 과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자, 특별 권력 관계와 법치 행정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보시면 이제 여기 02번 문제죠. 3번 봐보세요. 우리 이제 울레기수인데, 울레기수의 수정설에 따르면 군인의 입대 제대와 같은 기본 관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허용되죠. 우리가 보시면 울레기수는요, 울레기 수정설, 특별권력관계 수정설, 제한적 긍정설의 내용입니다. 근데 울레기수는 이렇게 수정설에 따라서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를 나누죠. 울레기수의 기본관계, 경영수행관계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수정설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제 기본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사법심사, 기본관계는 처분, 행정행성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경영수행관계 있죠. 경영수행관계는 행정행위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관계에서 행위는 이렇게 행정행위로 인정하고, 기본관계에서 행위는 행정행위로 인정하고, 즉 처분성 인정되니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경영수행관계는 이 행정행위성을 부정합니다. 따라서 처분성을 부정하니까 사법심사, 행정성, 취소성 이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됐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자, 맞는 질문 가볼까요? 1번. 전통적 특별 권력관계 이루는 법치 행정의 원리가 제한 또는 배제되는 행정의 고유 영역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특별 권력관계 이론, 독일에서 인정됐던 것이죠. 하지만 현대국가에서는 이 특별 권력관계를 갖다가 부정하는 부정설이 현재 통설 판례입니다. 자, 두 번째, 전통적 특별 권력관계 이론에서는 법률이 근거 없이 재소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재소자. 자, 우리가 보시면 전통적 특별 권력 관계에서 우리 공무원의 근무 관계라든지
또 재소자의 수용관계, 수용자죠. 재소자, 수용자. 이 관계는 특별권력관계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현대적 견해에 따르면 특별권력관계에 대해서도 일반 권력관계와 동일하게 사법심사가 미친다고 본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 이론을 묻는 거하고 지문에서 설문에서 묻는 거하고 이때 특별권력관계 현대적 의미에서의 특별권력관계를 묻는 거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요 맞죠? 오늘날 우리 판례 보세요. 판례는 단지 특별권력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사법심사 대상되고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자, 5번 판례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날 지금도 가끔씩 이제 나와요. 자, 이어서 우리가 문제를 보면 여기 사례 문제 나왔죠. 사례 문제. 왜냐하면 제가 여기 보시면 특별권력관계 이론 요건데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 이론과 그 다음에 현대적 의미에서의 특별권력관계 이론. 오늘날 현대국가에서는 특별권력관계 이론. 독일이 특이한 이론이에요. 어느 나라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던 건데 이에 대해서 오늘날 통설 판례는 특별권력관계 이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만 특별권력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아요. 자, 전통적 특별권력관계 이론은 부정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현대적 의미에서 현대적 특별권력관계 이론의 내용을 풀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특별권력관계 얘가 다 중요하다 암기를 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국공립학교에 있어 재학생 관계, 국공립대학에서의 재학 관계, 그렇죠? 재학 관계입니다. 이거 특별권력관계죠? 네, 특별권력관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설문 내용을 보면 국공립대학, 국립공공교육대학 교수회는 학칙에 의거해서 징계권자인 학장이죠. 징계권자이죠. 징계권자인 학장의 요구에 따라 교내외의 과격 시위 등에 가담한 갑외 학생들에게 그렇죠? 예, 국공립대학의 재학생 관계입니다. 특별권력관계죠. 이렇게 무기징역과 퇴학처분. 야, 이건 이제 행정처분이 되겠죠, 이건. 그죠? 예, 이건 이제 특별권력관계 행정처분이 되겠죠. 처분서 인정돼야 한대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행정행위, 강학상 행정행위, 실정법상, 정성법상 처분, 판례는 관례적으로 행정처분이랍니다. 자, 행정처분, 처분서 인정되죠? 등의 징계의결이죠. 징계의결을 하였다. 피고가 위징계의결, 이 내용이 피고가 학장이죠? 피고가 위징계의결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요청하여 다시 교수회가 개최됐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는 자신에게 위징계 의결 내용을 직권으로 주장할 권한을 위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찬반 토론을 거쳤으나 표결은 하지 않았다. 찬반 토론은 거쳤으나 표결은 하지 않았대요. 이에 피고는 같은 일자로 원고에 대한 위 교수회의 징계 의결 내용을 변경해서 원고에 대해서 퇴학처분을 하였습니다. 자, 일단 절차상 하자가 있죠. 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절차상 하자가 있죠. 이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이제 문제 드는 것이죠. 일단은 설명 보고요. 뒤에서 여러분들 책도 있으니까요. 같이 보셔야 돼요. 32페이지 지금 03번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문을 좀 봐보면, 오늘날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4번 문항 봐보세요. 4번 문항. 가장 옳은 것이에요. 자, 공공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국공립대학교의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학칙 위반자인 재학생에 대한 구체적 법 집행으로서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 자, 맞죠? 여러분들, 징계처분이죠? 예, 징계처분.
자, 이건 맞아요. 오늘날 특별 권력 관계에 있어서, 특별 권력 관계에 있어서, 자, 여러분들, 뭐 우리가 좀 그 공무원이 근무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국공립대학교에서의 재학생 관계, 또 우리가 수용자 관계, 재수자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특별 권력 관계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권력 관계는 일반 권력 관계와 특별 권력 관계가 있죠. 맞죠? 원칙적으로 우리가 공법 관계는 권력 관계입니다. 권력 관계가 원칙이에요. 관리 관계는 예외적이죠. 이때 권력 관계에서 일반 권력 관계와 특별 권력 관계인데 오늘날 특별 권력 관계가 부정되니까요. 이렇게 국공립 재학생 관계에서 국공립 재학생 관계에서 학교 당국이 이런 퇴학 처분, 징계 처분, 불이익 처분은 다 처분성 인정됩니다. 자, 됐고, 예. 왜 권력 관계, 특별 권력 관계 생기니까 행정 처분성 인정되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바로 행정소송, 취의소송이 대상이 됩니다. 자, 1번 문항 볼까요? 오늘날 특별 권력 관계의 특성은 여전히 인정되므로 특별 권력 관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당연히 기본권이 제한된다. 아니죠. 우리 전통적인 특별 권력 관계 이론에 의한다면 법률의 근거 없이도 이렇게 일정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안 되죠. 오늘날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이 부정되니까 우리 국가공무법, 근무관계라든지 재학생 관계 이런 전부 다 법률 유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됐죠? 전통적인 특별 권력 관계 이론에서는 법치 행정의 원리,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되지만 적용됩니다. 지금은. 자, 두 번째, 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발동이나 징계의 양정은 징계권자인 공공교육대학 학장이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교수의 의견을 요건으로 하므로 위 징계 처분은 기속행위로 봐야 한다. 아닙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이건 있어요. 자, 징계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권자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합니다. 징계 요구해서 징계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 징계권의, 보세요. 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발동이나 징계의 이 양정은 징계권자인 공공교육대학 학장이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고요. 교수의 의견을 요건으로 하지만 위 징계 처분은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량으로 보낸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좀 해설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판례 내용을 좀 확인해 볼게요. 판례 내용. 자, 여러분들 판례 내용 해설 2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은 교수의 의견을 요건으로 하지만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다. 즉,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은 교육적 재량이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 보시면 이제, 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발동이나 징계의 양정은 징계권자인 공공교육대학 학장이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교수의 의견을 요건으로 하지만, 위 징계 처분은 교육적 재량행위로 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아마 지금 보통 여러분들, 여기 3번과 4번에서 왔다 갔다 하셨을 거예요. 3번 보시면요. 효과재량설의 입장에서 보면 징계처분은 재량행위라고 보게 되므로 관계법령 또는 학칙상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반드시 징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어요. 3번은 여러분들 보시면 효과재량설 종전도설과 판례 입장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렇게 좀 왜 내용이 틀리는가 보면 효과재량설, 우리 효과재량설을 성질설이라고도 해요. 효과재량설을 갖다가 성질설이라고도 합니다. 자, 효과재량설, 성질설이라고도 해요. 요거 내용을 잘 보시면요. 요거 한다면 봐보세요. 효과재량설, 성질설은요, 그 내용이 왜 성질이냐면, 자, 보세요. 재량행위 여부. 이것이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 이거 보시면 이런 경우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을 하는데요.
자, 이것은 두 가지 있어요. 법적 효과. 법적 효과의 선택 가능성. 법적 효과의, 우리 근거법규가 행정기관에게, 행정청에게 법적 효과의 선택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면 뭐야 돼요? 인정하고 있으면. 이거 재량이고. 선택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으면요. 이건 기속행위라고 봐요. 이렇게 기속행위로 봅니다. 근거법규가 행정청은 이런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3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죠? 3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법적 효과의 선택 가능성을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이죠. 근거법규가. 이런 경우에 선택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면 재량행위, 부정하고 있으면 기속행위. 근데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이렇게죠. 우리 근거법규를 잘 보면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행위의 성질, 실질 내용이에요. 이익을 주는 것은요. 보통 근거법규가 행정기관에게 재량행위로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부담적, 침익적 행정행위는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보통. 그래서 이거 같은 말이에요, 이거. 아시겠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이 효과재량설의 성질설, 이 성질설에 의한다면, 이거 징계처분, 이 징계처분은, 우리 학장의 징계권자이죠? 징계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예요? 부담적 침입적 행정행위예요? 효과재량설에 된다면. 그죠? 요거 해당되죠? 요거 해당되니까 기속행위로 인정한 거죠. 반드시 징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틀렸죠. 효과재량설에 된다면 이 반드시 징계를 해야 돼요. 이거 기속행위니까. 근거법률의 근거에서. 이래서 이제 내용을 갖다가 이제 지금은 종합적 견해 또는 법문원 기준설의 통설 판례입니다. 그래서 3번이 그죠? 효과재량설에 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징계처분을 해야 돼요. 반드시 징계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재량이라고 보는데 아니죠. 계속행위가 되니까 반드시 처분을 여기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요거 좀 이해가 좀 어렸을 거고, 예. 이것도 이제 보통 요거 내용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내용 맞고요. 자, 이게 물론 정관에 따라서 이제 이거 보는 거고, 자, 학칙에 따라서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셨고, 이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33번 네, 보셔야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04번 봐볼까요? 33페이지에 그 04번 맨 위에 있죠? 특별 권력 관계를 잡으세요. 특별 권력 관계를 기본 관계와 경영 수행 관계로 분류할 경우 기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좀 나왔는데, 자, 2번 문항 봐보세요. 기본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번. 기본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런들, 이 기본 관계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자, 여러분들, 기본 관계, 여기 보시면, 2번이 왜 틀립니까, 여러분들? 자, 2번 문항이 틀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기본 관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자, 우리가 기본 관계는 여러분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군대 있잖아요.
군대를 그때 군 복무 관계 있죠. 군 복무 관계, 군대를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동의해서 갑니까? 아니죠. 상대방이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보세요. 똑같이 근무 관계인데, 군 복무 관계는 법률이 규정에 의해서 특별 권력 관계를 성립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이 근무 관계는 상대방이 동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건 뭐 사실 단순한 문제인데, 기본 관계의 성립에서 여러분들 상대방이 동의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하기 때문에 그 하나만 들어서 틀린 지문이에요. 조금 또 이게 문제가 이렇게 좀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틀리라고 되는 문제예요. 보시면 1번 문항 보세요. 기본 관계는 공법 관계로서 법치, 행정의 원리가 존재한다. 맞죠 이건? 맞습니다. 공법 관계잖아요. 그 다음에 3번 특별 권력 관계 자체의 성립, 변경, 종료와 관련된 경우는 기본 관계에 해당한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4번 기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법률 관계의 변동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성의 대상이 된다. 맞죠? 경영수행 관계에서 행위는 처분성, 행정의 성이 부정돼서 행정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거의 뭐 지금 3년 전, 4년 전 문제죠. 국가직 7급에 나왔어요. 우리 문제도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7급 문제죠, 이게. 3, 4년 전에. 이건 맞춰 주는 문제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서 하나 단정이 있다고 틀린 질문이고, 주는 거였지만, 자칫하면 또 틀릴 수가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다 맞추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넘기시면, 자, 35페이지 봐보세요. 35페이지. 35페이지에 02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말 중 옳은 것은, 이게 이제 행정법상의 사건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 행정상 법률 사실 관계에 대해서 사건 시험 나와요. 사건 중에서 보시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죠? 시간의 경과, 주소. 시간의 경과와 관계에 대해서는 뭐가, 그죠? 시효 제도가 중요하죠. 또 제척기간도 있고. 자, 그러면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물어보는 거예요. 소멸시효 기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효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죠. 이때 보시면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이 시효에서 그 기간만 국가지정법과 지방지정법에 있어요. 우리 기간 있죠. 소멸시효 기간.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만 이렇게 있고 법 규정이 있어요. 나머지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이런 등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공법에 이와 같이 공법상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적인 법 규정이 없어서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은 돼 있죠. 5년. 원칙적으로 5년 기간 요거 있으니까 적용하고 그 나머지는 소멸시효와 그 중단 정지 규정까지 모두 우리 사법인 민법상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단은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5년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효 중단 있죠. 시효 중단과 정지,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 공법상 금전채권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규정은, 일반적 규정은 민법에 있어요. 우리 공법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이 2개가 있어요. 개별 규정으로. 바로 이게 납입고지. 우리 납입고지. 요거하고 독촉이 있습니다. 납입고지와 독촉이 있죠. 이렇게 해서 그 납입고지와 독촉은 시효 중단이 이 효력이 있죠. 민법에 없어요. 이건 개별 규정으로 우리 공법상 개별 규정으로 있는 거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 됐고요. 그래서 민년이에요. 공법상 금전. 자,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됐죠? 그래서 5년입니다.
요것도, 요 문제가, 06년도 서울시 나왔지만, 그 이후도, 좀 있죠. 2010년대, 15년, 16년, 17년, 18년, 계속 나와요. 예. 이렇게 이제 따로 빼서 나올 수도 있고, 지문으로 이제 보통 나오죠. 그리고 이 따로 이렇게 뺀 문제가, 2번, 3번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이어서 36페이지 3번 봐보세요. 36페이지 3번 문제 있습니다. 맨 위에 쉬워 있죠. 자, 보시면, 기본 문제로서 굉장히 좋은 그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지문이 계속 반복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36번에 03번인데, 2번 문항 봐보세요. 옳지 않은 것이죠? 2번 문항이 옳지 않은 겁니다. 부예산회계법에 따른 소정이 납입고지에 의한 부가처분이 추후 취소되면 그 납입고지의 시효 중단 이슈력은 상실된다. 틀렸죠? 그죠? 여기. 자, 이 납입고지. 자, 일단 납입고지에 의한 부가처분이 이루어지면요. 납입고지가 일단 이루어지면 시효 중단 이슈력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 납입고지에 의한 부가처분을 추후에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납입고지의 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3번, 4번 나왔어요. 그래서 상실된다 해서 틀렸습니다. 자, 1번 문항 봐볼까요? 맞는 질문. 자, 국유지선법상 변상금 부가처분에 대한 최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가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항. 국세징수법상 세무 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이 없어 압류를 실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효 중단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예. 자, 압류, 이게 소멸시효 중단 사이로 우리 그 민법에 있어요. 있습니다. 민총에 있습니다. 민법 총칙에. 4번. 국가배상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이 틀리고 나머지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지문을 좀 익혀 두세요. 또 2번 지문은 계속 맞는 지문, 틀린 지문으로 계속 나옵니다. 1번도 잘 나와요, 계속. 그 다음에 36페이지 봐보실래요? 36페이지. 01번을 보세요. 지금 현재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것이 이제 부당이득 관계 있는 건데, 자, 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조세 부가처분에 따라 조세를 납부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자, 2번 문항 봐보세요. 민사소송에서 조세 부가처분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심판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에서 무효임이 확인돼야 한다. 여러분들, 요거 지금 제가, 이게 문제 봐보세요. 공정력과 선결 문제죠? 예, 공정력과 선결 문제입니다. 요거와 공개된 것이죠? 공정력과 선결 문제. 예, 요거죠? 예, 공정력과 선결 문제죠? 자, 여러분들, 요 공식 한번 우리가 뒤에서 행정행위도 하겠지만, 요거 맞는 질문이 틀린 질문이에요. 틀렸죠? 우리 공식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세요. 공정력과 선결 문제에서 행정행위에서 최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있죠. 그 다음에 무효인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최소할 수 있는
조세부가 처분이고 무효인 조세부가 처분이죠. 그러면요. 공정력이 미쳐서 재판이 선결 문제가 됐을 때, 즉 봐보세요. 예,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위법성,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위법성 유무가 또 유효성 유무가 또 무효인 행정에 있어서 위법성 유무가 유효성 유무가 재판이 선결 문제가 됐을 때, 즉 여기 보세요. 민사법원, 형사법원, 우리 행정법원,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유효성 유무가요. 민사법원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유효성 유무가 민사법원에서, 형사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선결 문제가 됐을 때, 요거는 같이 볼게요. 이것도 민사법원에서, 형사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 봐보세요. 여기 공식인데 공정력이 미치는 행정이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유효성입니다. 유효성이면은 공정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은 누구만이 그 유효성임을 판단할 수 있죠? 자, 민사법원과 형사법원, 행정법원이 재판이 선결 문제로서 그 유효성 유무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우리 행정법원만이 돼요.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취소할 수 있는 이때 조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그 유효성을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 행정법원만이 가능합니다.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위법성 유무는 이 민사법원과 형사법원, 행정법원이 위법성 유무는 공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 재판이 선결돼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 무효인 행정이 위법성 유무와 유효성 유무는 공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민사법원, 형사법원, 행정법원은 무효인 행정이 위법성 유무, 유효성 유무에 대해서 재판이 선결 문제로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이 무효인 조세부가 처분, 그죠? 무효인 조세부가 처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보니까 유효성 유무가 아니라 잘못됐네. 무효성 유무죠? 이거 봐, 무효성 유무입니다. 무효성 유무입니다. 예. 요건 유효성이고요. 그러니까 무효인 조세부가 처분이죠. 무효인 조세부가 처분은 민사법원에서 재판이 선결 문제로서 공정적이 미치지 않으니까, 이 무효인 조세부가 처분, 부가 처분 무효야 하고, 무효임을 확인하면서 바로 부당이득 판결을 낼 수가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틀린 거죠? 아시겠어요? 행정수의 무효임 확인입니다. 아니죠. 우리 민사법원에서 민사소송하면서 조세 부과 처분이 무효인 조세 부과 처분이죠. 이에 대해서 재판이 선결되어서 당연히 이거 무효야. 이 조세 부과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고, 이에 따라서 부당이득 성립하니까 행정청 니들 부당이득 반환해.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한 겁니다. 바로 재판이 선결 문제로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무효인 법령이 근거한 조세부과 처분. 이러한 조세부과 처분은 당연 무효죠. 맞죠? 위헌 결정 나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 나서 무효인 법률이 됐는데, 이 무효인 법률에 근거해서 이렇게 조세부가 처분하면 당연히 무효죠. 그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입니다. 공법상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하죠. 무효일 때 가능하죠.
이게 취소인 경우는 안 돼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는 취소권자가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니까 부당이득 성립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공법상 이득이 문제가 발생하죠. 취소인 조세부가 처분은 공정력에 의해서 우리 행정법원에 의해서 취소 판결 또 직권 취소에서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유효한 조세부가 처분에 의해서 부당이득 성립하지 않아요. 맞고 세 번째 공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성질은 판례에 의하면 사건의 성질을 갖는다. 맞죠? 공법상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 상환 청구권도 마찬가지예요. 늘 잘 나오는 겁니다. 자, 5번. 공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은 판례에 의하면 민사사건을 불린다. 맞죠? 이렇게 소송 실무상 또는 판례에 의하면 맞는 점이에요. 자, 이어서 공법상 부당이득 나오죠? 네, 좋습니다.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38페이지 03번이에요. 자, 2번 문항 봐보세요.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2번 문항.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른 환급세액 지급 의무 등의 규정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은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민사성의 대상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법령, 공법이잖아요. 세법이잖아요. 환급세액 지급 의무 등의 규정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은, 이때 보시면, 자, 여러분들, 요거 내용을 이제 그 2번 문항이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성. 예, 공법상 당사자성으로 간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좀 판례들을 응시합니다. 행정소송으로서 뭐라고요? 행정소송으로서 뭘 간다고요? 그죠? 당사자성. 공법상 당사자성. 민사소송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번 문항.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준용됩니다. 그래서 사건이고 민사소송 가야 돼요. 자, 3번 문항 봐볼까요? 3번 문항.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 보상금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5지급 금액의 환수처분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4번.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행정 취지에도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행정 객체인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도 우리 여러분들 그 공무원 여러분들 그 봉급 수령에 있어 그죠? 과다 초과 봉급 수령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어요. 예. 국가가 지방지자체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당 있죠, 수당은 초과 자기가 근무하지도 않은데 도장만 찍고 이렇게 해서 수당을 과다하게 받았어요. 이런 경우 부당이득 청구 당할 수 있어요. 행정 객체뿐만 아니라 행정 주체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는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서 39번 볼까요? 39번. 39번이 39페이지. 39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이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3번, 4번 나왔어요. 2주만 하면 나와요. 주민등록법상 전입식 사인 공법행위잖아요. 요게 좀 잘 나와요.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4번 문항이 틀려요. 자, 주민등록이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므로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인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의 이념까지도 고려한다. 자, 여러분들, 주민등록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므로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인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 이념까지 고려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있죠? 예, 주민등록법. 이 주민등록법 따로 있어요. 이 주민등록법상 목적만을 고려합니다. 고려해야지. 이게 맞지. 이 위에 타법 목적까지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이 있었어요. 전합체입니다. 전원합의체, 예, 판례 변경이 있었죠. 변경. 요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안 된다 이거죠. 요 내용으로, 그죠? 종전에는 이거 타법 목적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을 통해서 주민등록법상의 목적만 고려해야지 이외 타법상의 목적, 지방자치법 등의 목적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4번 답이고요. 자, 1번만 한번 볼까요?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이 법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룬다. 이게 맞는지 이걸 바뀌었다는 거죠. 요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원부의체 판결 통해서. 두 번째,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한다. 맞습니다. 우리 주민등록법 30일 이상 거주 목적이 있죠? 있습니다. 주관주의, 의사주의죠. 세 번째,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1, 2, 3 요 내용으로 판례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요 내용이 벌써 3번 나왔어요.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40페이지 보셔야 돼요. 이제 40페이지. 40페이지 02번 봐보세요. 우리 40번에 02번. 이때 보시면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인데, 이때 답이 4번이에요. 자,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이를 수리하는 행정처는 거주의 목적에 대한 판단 이외에 부동산 투기 목적 등의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를 가부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맞죠? 예. 자, 이때 이제 옳은 것입니다. 1번 볼까요? 1번 문항. 식품 적객업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 적용되므로 영업신고가 식품위생법상의 신고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그 영업신고를 한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적법한 신고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이거 안 됩니다. 예, 안 되는 거예요. 예. 하자의 시유 사유가 아닙니다. 이거 안 되는 거죠. 건축법 강행법규예요. 인정 안 됩니다. 자, 지금 요 완전 틀렸죠? 그래서 1번 좀 틀렸고요. 그러니까 식품위생법하고 건축법은 그 입법 목적이 좀 달리하고 또 적용 영역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 건축 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면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건축 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인다. 아닙니다. 건축 신고 중에서요. 건축 신고는 두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들 건축 신고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건축 신고 일반적 신고가 있죠. 일반적 신고가 있습니다. 네. 자, 일반적 신고가 있죠. 예,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건축 신고가 있으면 다른 법률상 의제 신고, 인허가 의제되는 신고가 있어요. 그럼 이때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뭐예요?
여기서 요거는 수리를 갖다가 요하지 않는 신고죠. 신고고 요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틀린 거죠. 이렇게 요게 맞습니다. 이게 판례죠. 이게 전압식 판결이에요. 전압식 판결. 그 다음에 3번 문항 봐볼까요?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상, 보세요.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서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는 경우. 이게 무슨 거예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죠?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입니다. 요하지 않는 신고.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발송했을 때입니까? 아니죠. 예. 사인의 군법행위에서 효과 발생한 도달주의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그죠? 이거는 도달했을 때. 자, 우리 도달주의예요. 사인의 군법행위에서 효력 발생 시기는 도달주의입니다. 발송주의가 아닙니다. 발신주의가 아니고 도달주의를 취하니까 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행정관서에 도달했을 때 객관적으로 우리 해당 관서가 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도달했을 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봐요. 발송했을 때 아니죠. 이렇게 해서 좀 40번에 이제 02번 이렇게 보면 그죠? 2016년도 문제입니다. 좀 17, 18, 문제 다 봤죠? 16년도, 18, 17, 16 다 봤죠? 한기년도. 자, 그러면 넘겨서 자, 이제 바로 40페이지 03번 문제예요. 40페이지 03번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죠? 보시면 2번 문항. 행정절차법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어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죠?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죠.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반복되게 출제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거 작년도 나왔지 않습니까? 지문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옳잖아 2번이고요. 행정절차법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즉, 예, 자기 완결적 신고를 규정하고 있죠. 예, 또 아니면 자체 완성적 신고라고도 합니다. 자, 1번 보세요. 판례는 훌령이 정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건축사무소 등록 취소 처분을 이 법으로 판시했다. 자, 여러분들 훌령이 정한 청문 절차래요. 훌령이 정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건축사무소 등록 취소 처분을 이 법으로 판시했다. 자, 맞습니다. 좀 있습니다. 이건 뭐겠어요? 자, 사실은 무효는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위법 여부인데, 자, 이때 여러분들 위법 정도는 뭘까요? 위법 정도 취소입니다. 예, 알아두시고. 두 번째,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규제의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다. 맞습니다. 4번 문항. 판례는 정보공개 가업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에 비추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공개가 가능한 부분만이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본다.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봤고요. 이상으로 여기까지 문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첫날인데 일단 가볍게 좀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고 한번 처음 시작하시면 끝까지 완주 시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